예, 먼저 발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글이 아직 완성되지 못한 상태라는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사실 제가 이 서두에 썼듯이 거의 지금까지 1000편에 가까운 글이 이광수를 대상으로 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어떤 부분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저 옆에 계신 이 최주환 선생님과 핫다노 세츠코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이광수가 이보경에서 이광수로 이름을 바꾼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어떤 그 전환을 만드는 사건인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고요. 그러나 이광수 이후에 이루어진 일들도 중요하지만 이 보경이었을 때 일어났던 일도 한번 검토를 해볼 만하다. 그런 점에 착목을 해서 작성한 글이라고 먼저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처음 이야기는 이광수에 대한 평가가 양면적이다. 이런 점에 저는 주목을 했습니다. 어떤 문체 차원, 이것이 이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약간 문체와 내용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체 차원에서는 문체 차원에서 이광수가 이룬 업적에 대해서는 그 반론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연현부터 시작해서 김영민 선생님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 동의하고, 오히려 그것이 가진 업적이 의미가 새롭게 발굴되고 평가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광수에 대해서 이광수가 가졌던 사상이나 역사관이나 혹은 소설로서의 결말 이런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비판이 있고, 그건 김동인부터 시작해서도 그런 비판이 계속 시작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비판이 굉장히 다채롭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기만으로 시작됐지만 이 자기 기만의 성격에 대해서 이것을 굉장히 다양하고 미세하게 나눠서 보고 분석하는 그런 연구가 계속 생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내용에 대한 측면보다는 일단은 이보경이었던 시절, 그러니까 결국 이보경이었던 시절에 춘원이 아니고 외배나 고주했던 시절에 한국어 글쓰기라는 것이 어느 정도 완성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상이나 내용에 앞서서 어떤 문체나 글쓰기의 차원에서 이보경 그리고 외배였던 시절을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주환 선생님 이 토론문을 읽으면서 사실 든 생각인데요. 제가 이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사실 신채호도 이광수와 비슷한 시절, 이광수가 1908년에 시작을 했는데요. 1908년경이 되면 신채호도 가정잡지에서 순 한글로 글을 씁니다. 그런데 큰 차이점은 이광수가 국한문체로 쓴 것하고, 그 다음에 소년에 물론 한문이 섞여 있지만 제가 여기서 국문체와 국한문체라고 나누는 것은 혼용을 했느냐라는 차원보다는 그 한문식이냐, 이 당시의 표현대로 채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대꾸를 쓰고 있느냐, 그리고 표기의 차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한문이 위주이냐,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육일준의 서유견문 정도가 이런 국한문체의 가장
국문의 한글에 가장 가까운 정도까지는 이제 6일준을 놓고 있을 수 있고요. 뭐 장지연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실 국화문체로 부르기 힘든 현토체를 썼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신채호는 아주 드물게 한글로도 쓰고 국화문으로 썼던 1908년 당시로서는 드문 사람이었는데, 가령 한글로 쓸 때는 국화문으로 쓸 때랑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글로 쓸 때는 익모초 같은 특히 대표적인 그 소설을 보면 효도가 중요하다, 이런 굉장히 보수적인, 자기가 국화문으로 쓸 때 그런 새로운 얘기들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광수는 1910년대에 이르러서 국화문으로 자기가 국화문으로 썼을 때랑 그 다음에 한글 위주의 글로 썼을 때나 전달하는 그 취지 자체는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광수가 그런 그 어떤 전환점을 가졌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런 전환점을 1908년, 1910년 초부터 준비를 했고, 그리고 그 결과로 제가 98페이지에 제시해드린 이런 새로운 문장을 쓸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현상윤하고 제가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최남선이 조금 그 세대가 사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거의 같다고 할 텐데, 최남선하고 이광수 사이에 그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최남선은 어쨌든 한문 교육을 받았고 스승이 있었고 운이 좋았죠, 이광수에 비해서는. 그래서 한문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광수보다는 더 탄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현상윤은 이광수보다 한 2살 어린데, 현상윤은 한문 교육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근대 교육을, 한문 교육과 전통적인 교육과 근대 교육을 다 같이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문체, 그러니까 이 국문의 비중이나 국문의 문법 차원에서는 이광수와 유사한 형태의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상윤하고 최남선도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상윤은 이광수 정도의, 제가 98페이지에 보여드린 정도의 그런 솔직함을 이 문장으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거는 뭐 현상윤이 작가로서 능력이 떨어졌다, 뭐 일단은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저는 이제 여기서도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현상윤이 이광수에 비해서는 어떤 자신을 가감없이 자기가 드러내지 않아야 되는 부분도 드러내야 되는 것이 소설가로서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상윤한테는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인데, 그게 꼭 작가로서 것도 있지만 이 조선의 전통 혹은 한문 지식인으로서의 전통을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가설을 드린 것이고요. 자, 챕터를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2번째 챕터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거는 이광수도 이 당시에 상당히 이중적인 글쓰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주환 선생님께서 연구하신 일본어 글쓰기까지 하면은 삼중적인 글쓰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제가 언급한 옥중호걸이나 무정 같은 경우, 이제 이건 널리 알려진 무정과 다르게 단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서는 이제 지금 신채호의 국한문체와 순 한글체의 중간 단계, 여기서 이제 한글에 더 가까운 쪽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쪽 넘어가시면 여기 나와 있는 100쪽의 1번 인용문, 3번, 4번 인용문 같은 경우는 신채호의 문장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방식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소년이라는 매체가 특별히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신채호와 유사한 방식으로 쓰지 않으면 여기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논설은 가령 앞에서 말씀드린 옥중호거이나 무정 같은 경우는 약간 문예적인 성격의 글이기 때문에 한문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건 체법이란 수사법과 문법이나 기타 등등을 이제 통칭해서 말하는
채법에서 벗어난 글을 문예적인 거에서는 쓸 수 있었지만 논설에서는 역시 쓰기가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걸 가능하게 해준 게 어떻게 보면 최남선의 소년 신문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수는 그래서 사실은 원래 한글로 그런 자기 역량을 갈고 닦기 이전에 신채호라든지, 아마 신채호가 가장 이 전범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100면에서 101면에 걸쳐서 제시를 한 것이고요.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 일본 유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린 사람이 이광수였습니다. 가장 어린데다가 사실 이 당시 다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사서삼경으로 통칭되는 이런 한문 지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미비했다라는 점이죠. 하지만 이런 차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가장 최연소로 대한응학부나 태극학부에서 지면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광수가 어떤 학습 과정을 거쳤을 것인가, 어떤 것을 모범으로 삼았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제가 100면에서 101면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상당히 신채호 같은 사람이 썼던 글하고 유사한 측면이 있다라는 점이죠. 그것을 이거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부분들이 전혀 아닙니다. 자기 혼자 대한매일신보나 혹은 기호흥학회월보, 자강회월보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학습을 했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2면으로 넘어가서요. 이렇게 다양한 거의 3중에 걸친 이제 언어적인 글쓰기적인 학습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역시 신문관을 만난 것은 굉장히 행운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년이나 청춘이라는 지면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광수의 여정에서 상당히 지금까지 아마 어떤 분이 말씀을 이게 이런 부분이 제일 좀 두려운데요. 이 소년 3번 3년차 8호 이 호가 또 이광수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인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흥학부 시절보다 훨씬 더 많은 지면, 거의 최남선과 동등한 정도의 위상을 이 소년 3권 8호에서 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1910년 3권 8호 당시에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청춘을 거치면서 이제 제가 제 개인적인 연구를 하면서 좀 흥미롭게 보았던 글이 여기 강견수음 에미 스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당시 이제 무수히 그런 이 한국을 탐방하거나 한국에 대한 정보를 출판한 책들이 무수히 많은데 이 사람은 특별히 울산의 포경 회사 를 취재를 해서 단행본 분량의 한국 취재기를 냅니다. 그런데 원래 소설가였기 때문에 상당히 소설적인 기법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에 분개를 해서 일본 유학생들이 이것을 자기들 기관지 대한유학생회 회보에 소개를 하는데 에미 스인의 글은 소위 말하는 언문일치, 물론 이제 초기적인 형태지만 어쨌든 언문일체에 가까운 소설의 문체라면 이 대한 유학생 당시에 한국의 일본 유학생들은 이것을 한문의 현토단 정도의 문체로밖에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에서는 한국을 굉장히 생생한 문체로, 일본 사람들은 생생한 문체로 조소하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굉장히 생생하게 할 수 있는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죠.
한문으로 그것에 대응하는 어떤 글을 써봤자 전파력도 떨어지고 전달력도 떨어지고 그 생생한 그 감각의 생생함이 동등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그 감각의 생생함을 전하는 그 문체를 일본은 이미 한국에 20, 30년 앞서서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광수에 이르러서야 그런 문체가 가능했다라고 해도 1917년, 18년 청춘의 후반기 혹은 이제 무정을 출간할 때 이광수에 와서야 그런 경지가 한국에서 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앞서서 이제 신소설 신소설 발표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비교를 해보면 약간 이제 아직 제가 신소설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신소설은 이광수에 비해서 제 생각으로는 이광수가 만일 영화라면 신소설은 한 4컷 만화 정도의 그 감각의 그 강도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감각의 강도로 봤을 때 이광수는 시간의 전반을 다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무정 같은 소설을 보면요. 이인직의 신소설은 자기가 관심 있는 어떤 사건만 그렇게 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일상적인 것을 그렇게 쭉 연결성 있게 보여주지 못하죠. 그래서 물론 이인직도 굉장히 큰 계기를 만들어준 사람이지만 한문에서 한글로 가는 계기를 열어줬지만 무정하고의 그 격차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었던 것에 이제 국한문을 학습을 했다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104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이광수가 이보경이었을 때 한 노력에 대해서 그리고 외배였을 때 한 노력에 대해서 한국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광수에게 사실 동의하지 않는 그 많은 일들은 어떻게 보면 이보경이 이광수가 되면서부터 사실은 시작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정이란 것도 아시다시피 작가로서 일종의 책임을 방기한다. 무정의 결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봐야만 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소설가는 하나의 소설을 완결을 시켜야겠죠. 그 완성된 세계로서의 어떤 결말이 되어야 하는데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민족의 문제를 어쨌든 해결은 못할지언정 정면으로 맞서겠다라고 공언을 했으면서 일단 유학을 가보겠다. 공부를 더 한 다음에 얘기하자. 이거는 단편 소설이면 몰라도 장편 소설의 결말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학 이론이건 미학이건 간에 수긍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정이란 거는 정말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김영준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신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형식이나 선영이의 어떤 일상생활들에서 온 신우선의 모습을 통해서 엄청난 공감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전까지의 소설들은 그렇게 생생하게 자기들의 일상을 재현해주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런 지식이 없는, 교육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영체를 통해서 그 절절한 어떤 가슴 아픈 사연,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지키는 정절, 그런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실 와세다 유학 가기 전에 마무리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솔직함으로써 결론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특히 이제 4챕터는 약간 아직 가설적인 거고요. 너무 많은 분들이 사실 연구를 한 부분이라서 저는 그냥 이 무정 이후에 왜 이광수는 정면으로 맞서지 못했는가 그런 부분을 좀 논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허생전이라는 사례, 허생전의 결말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떤 상황인지 아실 것 같고요. 저는 특별히 이 허생전의
이광수가 3번이나 허생전을 옮기면서 이 도입부를 제대로 재생한 적이 없다, 제대로 재현한 적이 없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세계관을 담아서 원작의 강도와 맞게, 그러니까 원작을 왜곡하거나 바꿨다거나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죠. 작가적 역량이 있다면 작가적 자유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작만큼의 강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만, 한 번도 이 가장 중요한 장면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했다. 이 점이 어떻게 보면 무정 이후에 이광수를 읽어내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점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것이 이제 제가 이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읽으면서 내가 이해를 잘 못한 걸까 여러 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지금 제목이 한국어 글쓰기 한 기원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논문을 다 읽고 나서 그렇다면 이 이보경이나 외배의 시절이라는 건 이제 중학 시절과 오산 시절이 될 텐데, 그 기원의 성격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를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선생님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걸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를 보시면 이제 한국어 글쓰기의 한 기원으로서 1910년대를 전후한 시기 이광수의 문체 형성의 과정을 살피겠다라고 이제 서론에서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래서 문제의식의 국한에서 논지를 정리하자면 이제 이광수의 문체는 소년의 창간을 기점으로 해서 그 계몽계 국한 문체를 벗어나서 국문체로 전환을 했다. 근데 선생님께서 이제 아까 보충 설명하셨지만 이제 국문 위주의 글쓰기를 다 국문체라고 얘기하셔서, 사실 한글 문체는 굉장히 중요한 그 지표라서 이광수에게 이 부분은 좀 여지가 있습니다.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일단 선생님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일단 이제 국문 위주의 글쓰기로 전환했고, 또 이 국문 위주의 글쓰기로 전환이야말로 일상의 발견과 재현에 기초한 그 청춘과 무정의 문체적 성취로 연결될 수 있었다. 이렇게 저는 읽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연히 지극히 타당한, 그러니까 한자 개념적이고 관념적인 한자어에 비해서 생생함을 전달할 수 있는 한글로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또 일상의 발견과 재현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타당한 논의이지만, 그러니까 이광수로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이게 국한문체에서 국문체로의 전환이 반드시 근대적 문체를 담보하는가, 또 반대로 그 국한문체로 쓰여진 작품은 저는 좀 넓게 보았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어린버색이나 개척자 같은 문장들도 다 국문체라고 보고 계시는데, 저는 국한문체라고 보는 입장인데, 그런 전환이 또 국한문체로 쓰여진 작품은 근대적 문체가 아니냐, 이런 문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검등의 서론 같은 경우는 한글로 역술되었지만 고소설의 문체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초월적인 서술자가 이제 덜하체로 서술을 하고 있고, 또 반대로 어린버색이나 개척자는 국한문으로 쓰여졌지만 명확히 무정에서까지만 해도 이제 덜하체가 여전히 혼용됩니다. 특히 전반부에서는 지배적이고 이제 후반부로 가면 영향력이 줄어들지만, 개척자에 가면 아예 그런 문체가 사라지고 중립적인 다체가 완벽하게 이제 구현이 되는데, 근대적 문체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910년대가 근대문학의 형성기에 해당되는 만큼 얼마든지 과도적인 형태의 글쓰기가 병존했기 때문이겠는데, 그렇다면 그 무정의 그 한글 문체의 성취를 논하는 데 있어서 국한 문체에서 국문체로의 전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좀 너무 단순한 게 아닐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 초기에서 무정에 이르기까지의 논의는, 그래서 사실 서장에서는 좀 전체적인 그 문체에 관한 논의가 있고, 선생님의 논의의 어떤 위치 같은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다르게 그 문제 제기를 하고 계셔서 약간 조금 의외였는데, 여튼 잘 아시겠지만 권보드레 선생님의 그 근대문학 소설의 기원 같은 경우는 이제 초월적인 그 덜하체에서 고소설체에서 이제 중립적인 다체로 가는 과정을 상세하게 살피고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경어체라든가 서간체 이런 것들이 어떤 어미의 일관성 같은 것들을 좀 보증해 주면서 이게 이제 근데 그 다체로 가는데 좀 있었다. 그리고 매체 문제하고도 관련해서 김영민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하탄호 선생님 계속 그런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울 텐데, 그렇다면 선생님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이제 막 고민을 했는데 허생전까지 다 읽은 다음에도 사실 그 부분은 저는 해소가 안 된 상태인데,
그래서 나중에 다시 3번에서 질문을 드리겠지만 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주제 자체가 지금 국한 문체에서 구문체로의 전환이라는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무정의 문체 변경 문제를 둘러싸고 흥미로운 논전이 진행 중입니다. 주로 이제 하타원 선생님하고 김영민 선생님 사이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박하고 계시고 또 뭐 재반박하고 계시고 뭐 그런 양상인데,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무정은 연재 예고 당시에 국한 혼용 서한문체로 쓰여지겠다, 이렇게 이제 예고가 나갑니다. 근데 정작 1월 1일자 신문에는 한글체로 그 게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도대체 이걸 누가 바꿨느냐, 변경의 주체와 그 이유는 뭐냐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그래서 김영민 선생님하고 하탄호 선생님은 이제 문체 변경의 주체는, 김영민 선생님은 이게 뭐 그 자각적이진 않고 좀 이렇게 일시적이었지만 그래도 이광수가 변경했다. 근데 하탄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시간 관계상 직접 할 수 없었고 나카무라 켄타로가 직원을 시켜서 한문을 한자로 바꾸었을 것이다, 표기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연재 예고의 근거에서 이제 두 분 다 연재본 이전에 국한문체로 쓰여진 초고가 있었다라는 가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글, 왜냐하면 이제 국한문체 한문 표기를 임의적으로 한글로 누군가가 바꾸어도, 이광수가 바꿨든 뭐 제3자가 바꿨든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무정이 이미 근대적인 문체에 성취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국한문체라는 게 아무리 구문 위주라 해도 근본적으로는 이제 한글 문체와 성격을 달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제가 지금 개척자에서 한 대목을 뽑았는데, 개척자의 이제 굉장히 유명한 서울의 겨울달이라는 대목은 이제 문장이 굉장히 탄탄해서 시문독본에도 이게 실립니다. 이 구절이 실리는데, 하나, 둘, 셋째, 두째 줄 보시면 백설과 청송으로 묵화와 같은 반문을 성한 남문을 떼어놓고는 서울의 동호를 말할 수 없다, 이런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체의 관성의 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글로 처음부터 쓸 때랑 국한문으로 써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그 글을 쓰게 되면 이제 이런 문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1910년대 논설의 문체는 그러니까 동경 유학 시절에 쓴 논설들 보면 사실 거의 비슷한 문체입니다. 약간 더 완화되었을 뿐이지 여전히 국한문체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설학은 완전히 다른 문체가 되고, 잘 아시겠지만 28 독립선언서는 완전히 고어로 돌아갑니다. 이제 굉장히 아시겠지만, 물론 이제 그 기본적으로 국문 위주로 쓰여져 있긴 하지만 좀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워낙 폭이 넓어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광수가 한글을 썼다라는 입장, 원고 없다는 입장인데, 뭐 초고가 있었던 게 아니고, 왜냐하면 방학 동안 열흘 동안에 70회분을 써서 신문사에 보내거든요. 거의 마감해서. 근데 여하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국문체, 국한문체, 문체 연구를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오랜 동안 문체 변경 이전에 국한문체 원고가 존재했을 가능성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좀, 논지하고는 좀 동떨어질 수 있지만 그러니까 국한문체와 그 국문체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선생님 이제 장편 화생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발표를 들으셨겠지만 문체에 관한 얘기가 아니어서 좀 제가 당혹스러웠는데, 이제 최근 연구에서 이제 상하이 귀국 이후에 이광수의 문체에 관해서는 그 언문일치의 구어체 지향, 그러니까 또 구술적인 전통을 활용했다든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고, 이런 방향으로 수렴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귀국 후에 본인이 이제 단편집을 하나 내면서, 가실 이하 이제 춘원 단편집을 하나 내면서 23년에 간행이 되는데요. 업무만 아는 이면 볼 수 있게, 읽는 소리만 들으면 알 수 있게, 그래서 교육받지 않은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하겠다는 대중적인 문체를 표방을 하고, 이후에 쓴 글들은 이제 한문이 이제 사라지고 동아일보에 주로 이제 주로 이제 연재를 하게 되는데, 그 글들은 이제 대중적인 문체를 거의 이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이제 최근에 논의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허생전의 문체에 관한 선생님의 논의는 도대체 어떤 좌표에서 진행을 하고 계신 걸까? 이제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문제의식과 관련해서 이 문제에 대한 좀 보충 설명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직 미완성 단계의 글이라서 아직 장절의 이름이라든지 어떤 논의의 흐름을 명확하게 지정하지 않고, 그런 면에서 이제 최 선생님이 가지신 의문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이제 뭐 국한문체와 국문체, 이게 뭐 사실 참 구분이 어려운데요. 저는 그냥 이 사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100면에서 101면에 이르는 이 공간에서 인용된 문장들,
이게 표기의 차원도 표기의 차원이지만 저는 이 대꾸, 이 한문, 소위 한문 채법이라고 하는 것, 어떤 한 사물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대꾸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게 계속 짝을 맞춰서 그 짝을 맞춘 그 짝들이 또 그러니까 2가 4가 되고 4가 8이 되듯이 계속 확장이 되어 나가는 거죠. 이런 식의 그 구성으로는 무정 같은 소설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이 한문 채법이라는 것, 이런 식의 글쓰기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됐느냐. 하지만 이것을 벗어나게 되는 것에는 이것에 대한 또 학습이 있었던 것이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인데요. 이런 그 사실 이제 국문체냐 국화문체가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국화문체 중에서도 그 국화문체 안에서의 어떤 특정한 부분, 가령 신채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식적으로 특히 장지현이나 박은식에 비하면 굉장히 차별성이 있는데요. 이 사서삼경이나 고문진보에서 나오는 어떤 문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혀 인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쨌든 과거의 문체하고 나름의 선을 그었던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육일준의 서유견문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신채호가는 글을 쓰면서 특히 국화문체로 하게 되면 과거의 이 아까 말씀드린 대꾸 그런 수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그러니까 국화문체 중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 여기를 이광수가 어떻게 벗어나게 됐느냐, 그리고 그걸 벗어나서 어떤 경지를 이뤘느냐, 그 부분에 대한 논점이다.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더 잘 알아보실 수 있게 영유하게 이제 밝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이 2번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 무슨 의견을 드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해삼위, 그러니까 상해에서 해삼위 정도의 문장을 구사했다면 그것이 순한글이건 국한문이건 혼용이건 관계없이 그 후에 소설은 모르겠습니다만 무정에서 나오는 그런 문체는 충분히 구사가 가능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이 부분도 제가 조금 더 명백하게 그 정리를 했었어야 됐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건 문체라기보다 어떤 무정 이후의 이광수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어떤 그 해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생전에 대한 저의 진술은 문체론하고는 별로 관계는 없습니다. 넓은 차원의 수사학이라면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